네,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교과서 168쪽 4단원 세상을 보는 눈의 두 번째 단원 소설 동백꽃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본문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술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줄여 말하면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저랑 같이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실제 동백꽃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소설의 시점이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의 관점, 이런 것들을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과연 서술자란 뭐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서술자라고 하는 건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그렇죠? 작품의 등장인물, 캐릭터,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작품의 배경 등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전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이 서술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작가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이 서술자는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대리인이다.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으로서 소설 속의 사건을 펼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어떤 것으로는 시에서 우리는 시적 화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시적 화자가 시인이 아닌 것처럼 이 서술자가 작가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서술자가 작가도 아닌데 이런 서술자가 왜 중요할까?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해보면 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엄청 재밌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조금 더 절절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서술자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옛날 이야기는 누가 해주는 게 제일 어울린다? 할머니가 해주면 제일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설의 내용과 주제를 전달하기에 가장 어울릴 만한 목소리를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지닌 사람을 서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해서 소설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네. 자, 그래서 이 서술자의 특징에 따라서 저희는 시점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 좀 줄여볼게요. 구분의 기준은 이런 표를 보시면 나누는 기준이 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소설 안에 등장하느냐 아니면 소설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나눌 수가 있고요. 소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소설 속에 서술자가 그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캐릭터로 소설 안에 등장을 하면 그게 여기 소설 안에 등장하면 1인칭의 시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소설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바깥에서 마치 독자들처럼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볼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전지적이냐 관찰자적이냐 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저 위치에 따라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아느냐, 혹은 속마음은 모르고 바깥으로 보이는,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대화 이런 것들만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기준에 따라서 총 4가지 시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위치되어 있다는 건 서술자가 소설 안에 나라고 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무엇까지? 속마음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두 번째는 서술자가 소설 안에서 나라고 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주인공을 관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속마음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주인공의 행동이나 그 주인공이 하는 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전달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 인물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설 바깥에서 등장인물을 마치 전지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신처럼. 그렇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속마음도 다 서술을 해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마음은 몰라.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뭐 어떤 말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가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사건을 전달해 준다 이런 뜻이죠. 네,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소설의 시점 중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좀 크게 키워서 한번 볼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작품 속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나라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내라는 말이 나오거나 우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일단 1인칭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속마음과 함께 들려주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의 대목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겪은 이야기를 독자인 우리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때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속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설 안에 나로 등장하고 나의 속마음까지 모두 다 전달을 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묘사하는데,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죠. 그렇죠? 어떤 주인공의 내면 표현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감없이 속마음까지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 서술자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고 다 얘기해 주니까 모두 다 얘기해 주니까 얘 믿을만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뢰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효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도 있을 수 있죠. 한계는 뭐냐면 나 캐릭터인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인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없고 얘가 얘기하는 것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하는 내용이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서술자가 말하는 내용이 주관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쪽의 신뢰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얘가 생각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느끼는 게 맞겠지. 뭐 이런 정도의 신뢰감이고, 이거는 내용은 당연히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걔가 보고 겪고 느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1인칭 관찰자 시점 한번 볼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관찰자는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태도로 관찰을 합니다. 이 객관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관적인 내용이 한계라고 했었죠. 주관의 반대말이 객관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한 것. 만약에 내 친구가 교실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 행동이죠. 그래서 짜증나 말을 했어. 그렇죠? 그 행동과 말은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남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달라요? 같죠? 그렇죠? 남들이 봐도 걔는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짜증나 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한 것 이런 거를 이제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렇게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옆에서 그 주인공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소설은 주요섭님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글의 대목입니다. 처음 부분인데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고요. 우리 집 식구라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이렇게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가랑 서술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이 소설의 서술자는 보시면 나는 누구래요? 금년 6살 낸 처녀애라잖아요. 서술자는 6살 여자아이예요. 그렇죠? 6살 여자아이가 이 소설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주요섭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소설을 썼을 때 이미 어른이 된 남자였어요. 어른 남자. 그렇죠? 이 주요섭이라고 한 소설가는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서술자로 누가 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게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4살인데 과부랍니다. 지금이랑은 좀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죠.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6살이니까 그 말 너무 어렵잖아요. 하여튼 독립살 마을 사람들이 나를 과부딸이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과부인가 보다 알지요. 그래서 이 6살 아이의 시선으로 이 앞으로 이제 사랑방으로 오게 될 그 남자 손님과 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와의 간질간질한 썸을 지금 독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장점과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라고 하는 건 이 주인공의 내면을 관찰자인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관찰자인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어떤 긴장감, 신비감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긴장이라고 하는 건 막 공포 영화 볼 때처럼 이런 긴장이 아니고 흥미, 몰입도, 뭐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오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지금 엄마는 무슨 마음일까? 라고 집중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더 들여다보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한계는 뭐겠어요? 6살짜리가 이 엄마와 아저씨 간의 연애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술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모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얘가 잘 모르니까 그런 어떤 한계가 이 한계를 이제 독자의 상상력으로 다 보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